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도시기획센터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황지욱 교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지방의 도시 재생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두 분, 한승원 센터장님과 김일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께는 직접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한승원 센터장님 먼저 네,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표준협회 위원 한승원입니다. 저는 전임 여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았었고요. 현재는 한국표준협회의 지속가능 도시 추진단 도시혁신센터에서 도시재생과 상권 활성화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교통부의 청년정책 자문위 청년정책위원도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일령이고요. 옆에 계신 분의 전임 여수센터장이었고, 작년까지는 동인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와 인천에서 이제 도시를 조금 원도심을 어떻게 주민들이 좀 재밌게 해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진로가 막힌 상황에서 법인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급 주면서 이제 즐거운 일들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즐겁게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아주 뜨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주로 고민 많이 했던 것들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만 보려고 했던 분들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좀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더 길게 얘기할 것이 없이 한승원 위원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 저희는 뭐 지난번 그 영상 녹화된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주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고 발제를 맡기도 하고 뭐 이런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방의 도시 재생,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방 도시에서 살아가던 제가 도시재생이라는 걸 만나게 됐고 또 도시재생 센터에 들어가게 됐고 제가 만났던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적 측면에서 받아들였던 도시재생의 목표 그리고 또 그때 만났던 어려움들이 어떤 거였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제가 가졌던 의미 그리고 또 최근에 발표됐던 연구 결과에서 말했던 도시재생의 한계와 극복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저 이제 실제로 우리 지방도시에서의 도시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발표문 PPT 전체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모두 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대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오늘의 주제를 완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은 도시 정비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많이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발표됐던 도시재생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형성 그리고 원래 살고 계시던 공정 관리자들의 생활적인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면서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주택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의 정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정비에서는 좀 결이 떨어져서 진행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맥락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VC10 R&D 도시재생 사업단에서 시작된다고 하지만 저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재생 정책 지원을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라고 하지만 가구 선도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도시재생의 본질적 의미에 가장 깊게 접근했던 시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때 당시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도시에 대한 욕구가 점차 편리함에서
미관적인 부분에서 문화적인 측면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시의 질적 분야의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도시의 양적 기반 자체는 선진 도시 수준으로 이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팽창 위주의 양적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그때 당시 연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얘기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도시는 시가지 팽창 위주의 양적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외곽 지역 개발 위주로 가고 있지 원도심의 새로운 활성화나 유효하지 않은 기능에 대한 대처를 거기에 주력을 가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질적인 분야에 대한 문제인식 단계 수준, 20년 전 보고서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2003년도의 연구 보고처럼 지금에도 사람이 시설에 도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실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를 가져왔던 거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가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도 거대 도시고 노후 도시예요. 서울이라는 도시 인프라 자체가 만들어진 게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 도시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그만한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 도시 재생은 대도시 혹은 수도권의 도시와 지방 도시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도시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개념으로 저는 처음에 받아들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시 정책이었던 살고 싶은 도시를 좀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로 나뉘는데 정비 사업을 장소 기반으로 푸는 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였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는 공동체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동시에 추진됐던 2007년이었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사업단이 새로 만들어져요. 건설교통부, 그때는 국토해양부였죠. 국토해양부의 R&D 혁신 로드맵 과제 중에서 그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단이 발족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의 시작과 국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시작이 사실은 결이 살짝 달랐다, 온도가 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는 도시의 질적 업그레이드 그리고 공동체 위주의 정비였다면은 국토교통부의 VC10에서 말한 도시재생 사업단은 정비와 관련한 시장 규모가 200조 원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시장 규모에 주목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건 정비 사업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해외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출을 하겠다. 소위 말하면 제가 이건 약간 억측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새마을 운동을 동남아 국가로 보냈던 것처럼 도시재생을 잘 개발해서 이 솔루션을 외국으로 좀 수출을 함으로써 뭔가 좀 시장 규모를 확대를 해보겠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볼 때 200조 원이 이게 달성됐나요? 네. 저게 이제 그래도 이게 연간인지 뭐 좀 봐야 200조 되겠죠. 원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죄송해요. 말씀하신 데 아닙니다. 끼어들어서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항상 그 집권당에 대비되는 반대 야당에서는 이건 뭐 경제적 실익도 없는 정책을 왜 내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각 부처에서는 항상 요구했던 게 이게 얼마의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온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도 계속 요구했던 게 당시에 이게 얼마가 되는 건지 좀 주구 얘기를 시작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모든 정권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방만해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도 하고 또 효과를 못 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음. 어디로 갔는지도 네. 모르고 그래서 어떤 지향성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런 얘기가 좀 던져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에서 도시정비 관련된 시장 규모를 200조 원으로 산출한 네. 근거가 뭐였을까? 왜냐하면 모든 국가의 정책 사업은 결국엔 KPI 달성을 해야 이제 명분이 서잖아요. 얼마만큼의 성과를 도출을 했고, 얼마만큼의 그 성과 도출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잡았고, 그 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정책적인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가 되게 중요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장 규모 달성이라고 보거든요. 이 명분이었기 때문에 몇 년간 200조 원이었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4월 그 하이데베르크였던가요? 프랑크푸르트였던가 독일을 그때 당시에 VIP가 다녀오시고 작은 도시 하이데베르크로 기억을 합니다. 그 작은 도시가 이렇게 매력적일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다 커지려고 하지 말고 그 도시가 가진 고유의 모습을 발전을 시켜서 어느 도시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게 발단이 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이 진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어서 막연하게 기억은 하지만 제 기억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도시를 가도 되게 여기가 매력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여야 된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살고 싶은 도시라는 도시 정책의 발단이라고 봤고요. 그때 당시 공모의 유형을 보면 문화도시의 측면도 있고 어느 정도 정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되게 요소가 다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최근으로 오면서 좀 이게 너무 가지치기가 되고 물론 이제 좀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너무 좀 좁혀지지 않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0조 원이라는 돈의 문제로 너무 접근하는 것이 네. 우리의 사고에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그쵸. 맞습니다. 이야기였다. 그죠? 네,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면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고. 저도 사실 그때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근데 이때 우리가 맨날 화두로 던져줬던 게 뭐뭐 하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 기억나시죠? 네, 예? 200년대 중심. 네, 뭐 걷고 맞아요.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이런 그래서 이제 제가 당시에도 고민했던 게 학교에 와 있으면서 아니 얼마나 우리나라 도시는 살고 싶지 않으면 또 걷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꽤 했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길목에서 사실 이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췄던 그 어떤 가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네. 가치가 돈으로 확 바뀌면서 저도 되게 처음에 당혹스러웠었어요. 네. 200조 원이 어디서 나온 얘기지? 어떻게 추산을 했길래 200조 원이라는 돈이 나왔지?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 중심의 가치가 돈 중심의 산출 기초로 환산이 돼버렸죠. 음, 그 살고 싶은 도시는 결국에는 살기 힘들다기보다는 도시의 질에 대한 측면이었고 요새 말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도시의 욕구를 이 도시가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걷고 싶은 도시는 보행 안전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보행의 질도 저는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 단위하고 좀 중소도시에 있었다 보니까 특히 군으로 갈수록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솔직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걸어서 잘 안 가게 됐고요. 네, 서울에서는 제가 걸어서 지하철 한두 정거 정도 그냥 기분 좋게 다니는데 네, 거기서는 센터에서 그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네, 차를 끌고 가서 가게 앞에 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네, 잘한 거는 아닌데 뭐랄까 걷기에 안전하고 음,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음, 열악하다라는 거죠. 음, 사실 이런 거를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걷고 싶은 도시 운동이라는 게 전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도시의 질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인데 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 돈의 논리였고 네, 건설 회사나 정비 시장, 정비 산업 분야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였죠. 네, 물론 정비가
완전 사람의 삶과 유리된 건 아니에요. 물론 정비가 있어야 사람들의 삶이 정비가 되고 또 사람들의 삶이 도시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게끔 도시를 정비하는 건 필요한데 음. 이게 돈이 목적이냐 사람이 목적이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출발이 사람 중심이었는데 돈 중심으로 바뀐 거.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이 그 당시에 네. 건설교통부였었죠. 그때는 이게 산업적 가치가 얼마나 크게 될 거냐, 뭐 여기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정부가 돈을 투자하면 얼마나 큰 산업적 효과가 나타나냐.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얼마라고 추산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재생이라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좀 마음 아픈 네.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출발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의 참 큰 그 정책 결정에 입니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 요새 말로 이제 도활 사업으로 재편이 되죠. 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도시 활력 증진 개발 사업에 이제 합쳐집니다. 사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그대로 전환이 된 게 아니고 부처별 210개 지원 사업이 24개 포괄 보조 사업으로 묶이게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중복 사업이다 이거죠. 중복 지원에 그 논란들이 있던 사업들을 묶었고 그 시범도시 사업, 그러니까 살고 싶은 도시 사업은 중심시가지 형태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이랑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문제는 뭐였냐면 군지역과 소지역, 소도시들이 사실상 도활 사업에서 제외가 돼요. 이게 이제 저는 문제였다고 봐요. 사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왔던 게 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출발이었는데 도활 사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거점 도시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로 사업들이 집중되지 않았나. 이제 이게 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사실 이때 당시에 선정지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은 찾지 못했어가지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좀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두리공간 환경연구소가 쓰기는 했지만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권두원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같이 이제 편집에 제가 관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연구소의 입장만이 반영된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아닐 거다.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때 내용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지역과 소도시들이 제외가 돼 있었다. 사실 저는 이때 도시재생을 하던 때는 아니었고 이때 저는 이제 사우디 가 있을 때였다 보니까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네. 이 도활 사업을 위해서 네.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논문을 다시 보면 될 것, 지금 휴대폰을 좀 봐도 될까요? 네,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잠깐 네. 얘기해 주신 사이 제가 바로 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이유가 이 50만 이하의 소도시들에서 이 사업이 제외됐다 그러면 분명히 50만 이하의 소도시를 위한 여타의 사업이 또 있지 않았을까? 근데 네. 저거는 조금 사실관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오산은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 도시 관련 직진 사업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처음에 저렇게 됐다가 나중에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리공간환경연구소가 썼던 저 보고서에 대응하는 게 성균관대에서 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도시 사업의 성과의 과제라는 책도 있고 그 두 개를 이제 국토부가 이제 살고 싶은 시리즈의 이제 백서 형태로 이제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서 사례를 다 정리를 하는데 이제 살도 사업은 이제 12개인가 13개인가 뭐 이 정도 되고요. 살마 사업이 61개인데 이제 그걸 정리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사점에서 크게 나타나는 건 도시 사업에서는 이제 설명해 주실 거니까 좀 남겨놓고 네. 이제 마을 사업은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덜하고 남은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이제 57개 도시에서 그 지자체가 226개니까 이제 많이 한 거예요. 61개 사업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네. 그 3년 동안 이제 만들어졌던 공동체들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고 새로 만든 것도 있고 하겠죠. 5년 후에 2013년 시점에 생존율을 재봤더니 2007년에 사업을 시작했던 곳이 50%가 넘고 2009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져요.
근데 이 지점에 대해서 이제 백서를 쓸 때 타이밍에 우리 뭐라 그랬었냐면 사업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을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예산이 그러니까 조직이 살아 있어야 이제 예산이 들어간 게 의미가 있는 점이지 비로소 카운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3년 차만 돼도 사업에 적합한 조직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조직을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사점 중에 중요한 항목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로만은 논문을 쓸 수가 없고 보고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제 많이 가 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됐죠? 네, 아니요, 이거 더 쌤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재밌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었죠. 그러면은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줬던 그 시사점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형태로 보면은 주민협의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 역량 어떻게 하면 강화되냐, 뭐 이런 흐름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삶아 사업은 왜 그런 형태를 했냐 보면 그 전 단계 뭐 시민단체, 도시연대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전에 마을 만들기의 민간에서의 움직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실현을 해봅니다. 한평공원 만들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시의 지표상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제도권 흡수가 되면서 나타났던 첫 번째 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시리즈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식의 바텀업 방식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는 거를 중앙정부가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해본 거에 대한 백서가 나왔을 때 시사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차가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의 생명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사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생명력이 떨어지죠? 우리가 무언가 바텀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주민 협의체 수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게 제 반증이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수가 굳이 많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61개의 사업지를 1차, 2차, 3차 년도에 들어갔던 거를 놓고 봤을 때 1차 년도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이 사업에 이제 선정했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이 기준에 충족했던 지자체가 3년 만에 61개를 했는데 생존율이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의 이제 공동체가 무슨 제도권의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확보했다라는 절대량이 있었냐?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무한히 많았다. 그러니까 많은 게 좋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한히 많았으면 성공률 비슷하게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군요. 마지막 해에는 30%가 안 되니까 생존율이. 이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사업을 무작정 할 게 아니라 그걸 위해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채는 연구자들이 생겼고 그게 이제 서울시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는 이게 30% 이하로 떨어지게 된 것이 일만 했을 뿐이지 어떤 사업만 했을 뿐이지 그 조직에 대한 관리나 역량 강화나 이런 건 지원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의 성과를 카운팅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공모를 위한 사업은 사실은 잘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제 서울형 재생을 하기 전에 희망지 사업이라는 거를 해서 역량 강화하는 1년을 뒀고 그것도 부족하다 싶으니까 희망 도둠 사업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던 거거든요. 그걸 설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받아서 재생에서도 소규모 재생 사업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뭐 이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쌓여져 있었던 이제 집단 지성에 축적된 경험의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돈 얘기하기 전에 좀 해봤습니다. 사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금 이 자료 보니까 309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개소수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도시재생은 이제 400여 개가 이제 넘어가는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여섯, 여러 개 지역이 309억. 평균적으로 20억 미만입니다. 15억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는 이제 도시재생에서 말하는 소위 복합 형태의 SOC를 공급하는 거는 아니죠. 정비 차원에서 소규모 정비 차원에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도정법상의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같은 이제 그런 기능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사업의 형태 유사하기도 했고, 근데 그때 이제 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면 도로를 내고 짜투리 토지가 나온 거에 대한 반성도 있고 막 논문이 막 나오던 시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도시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게 그 주거지와 그 상업지역 혼재된 지역에서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시원력 증진 사업을 하려면은 앞에 있는 설명해 주신 것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쩌면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오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 가야 되는 거를 그 연습해 볼 만한 기회는 됐었죠. 이게 저기 도시에서 이루어진 거죠. 네, 그죠? 도시 네, 지역에서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50만 이상 되는 도시 지역에서, 그죠? 대부분. 그렇죠. 근데 50만 이상이었는지는 그러니까 조금 하여간 살펴볼 필요가 어쨌든 있어요. 간에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더 규모가 작은 도시에서는 제가 그냥 이거 추정인데 그 이하는 부처 행자부, 지금 행정안전부. 행안부. 예, 행정안전부. 지금의 네. 행안부, 그 당시에 행자부 쪽이나 그때도 명칭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주로 이 소규모 도시에 대한 그 증진은 다 담당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하는 있고.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하여튼 국토부에서 나온 예산이 전부 다 그래도 중규모 이상의 도시들에 집중됐다는 건 조금 그 이제 안타까운. 국토부 컨트롤에서 그랬었던 거고, 사실은 네.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은 이제 네. 그 당시 농림부로 기억하는데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이나 소도 육성 사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작은 단위에서는 메커니즘은 비슷했지만은 소관 부서가 달랐었죠. 부처가 달랐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지원되는 지원 액수도 달랐던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갔는데 여기 조금 일단 끊고요. 네.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신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참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던져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을 하면서 제가 항상 고민을 했던 게 버텀업이라고 그러면 이 버텀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와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가 사실 지역의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도시재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이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연대 등을 통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뭐 재원이 없더라도 네. 제안을 할 수 있었고, 음, 그 제안을 받아들여주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호수가 있었고요. 네. 근데 그걸 한 게 그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통사고율을 낮춰준다거나 이제 도시의 정주 만족도나 이런 게 설문조사에서 바로 티가 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처럼 지자체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래에 좀 비슷한 걸 하면 이제 좀 예를 좀 쉽게 들어보면 그 당시 분위기가 이런 거였어요. 서초구에서 그거 하잖아요. 횡단보도에다가 파라솔 이렇게 하는 거 먼저 했잖아요. 네.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이제 뭔가 쉘터처럼 만든 그거를 하나를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던 거가 잘 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제한하는 기능을 그 당시 시민단체들이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도시재생에서 보면 그런 시민단체들이 완전히 다 빠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렵에 비해서 좀 역할이 축소된 감은 적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구조적으로 그런 외부 단체들이 참여하기 좀 더 어려웠던 게 도시재생 뉴딜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협의체 중심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민은 사실 구역계 안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 혹은 이해관계자로 국한이 되다 보니 시민단체가 관여를 하려고 하면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있었던 전주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되게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환경연대의 활동, 민원연의 활동 혹은 차 없는 거리를 추진했던 8달러 포럼 그 예술인 단체 등등 청년 단체도 있고요. 그 사실 되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고 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까지도 어느 정도 그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인데 이곳들 모두가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는 관여를 못했었어요. 그분들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념적으로 움직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장담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의제 20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 조직화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뭐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제 음. 공무원들의 입장, 행정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부작용이 많았다라고 인식하는 그룹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의제 21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 무렵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무언가 이제 시민 사회가 하나의 세력화가 되면서 뭔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끼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에선 거부감이라는 게 이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전주에서 왔으니까 전주에서는 전주시에서도 그 당시에 그 당시인지 조금 이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시정에 아주 깊이 관여돼 있었던 느낌을 받았어요. 위원회를 네, 통해서. 그 근데 무렵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었고 그 역작용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도시재생에서는 단순히 구역계 내에 살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서 이 그냥 배제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게 좀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그거는 저는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는 폐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되게 중요한데 주민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센터에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주민분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문제가 좀 제일 많았던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주민협의체 안에서도 결국의 관심은 그럼 우리 집 집수리 언제 해줄 건데요? 물론 그러니까요. 집수리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다만 저는 센터를 운영했던 사람 입장에서 지역에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같이 의사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구조가 어떤 거고 이 돈이 어떤 항목들로 쓰이는 건데 이게 잘 쓰이려면 우리가 이런 고민했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60억이 우리 동네 들어오는데 이거 집 고쳐주는 거에 1,000만 원밖에 안 해줘. 그냥 가구별로 찢어서 주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느 동네 얘기인지 대충 알겠네요. 네. 아니 그게 어느 동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센터장을 어디서 했는데 뭐 거의 모든 네. 동네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네. 조금 이제 첨언을 좀 보태고 싶은데 이제 저는 버텀업에서 버텀의 주체가 꼭 주민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실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민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거는 버텀의 단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느 순간 주민에 너무 집중하니까 이제 그 지역, 장소 뭐 이런 얘기를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녹여내는 게 오히려 영향을 약화시킨 쪽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얘기가 지금 이게 되게 아프게 들리는 게 뭐냐면 집수리 지원 사업이 그런 식으로 적용될 줄을 모르고 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 동네는 어땠냐면 이미 길을 내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기로 했는데 이 길을 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한 켜를 헙니다. 그러면 그 다음 레이어가 바로 노출이 되는데 문제는 IBRD 차관으로 이제 만들어진 동네라 40년 된 주택들이라 거기가 딱 하는 순간에 방수나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해결하려면 아시겠지만 방수를 하려면 한 방에 다 해야지 쪼가리로 하면 그 틈에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가려고 그 당시에 이제 집수리 가이드라인 통으로 하라 뭐 이런 얘기 없었는데 통으로 하게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그걸 경관 개선의 측면으로 이제 갖다 넣으면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역에 이제 주차장을 그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이미 확정된 사업이었고 도시행 사업이 들어가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노출된 이면 해결하지 못하면은 백약이 무효하다 해서 그걸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제가 그 계획을 세우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왜 걔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를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은 그래서 우리 집은 어디까지 붙여 싱크는 해주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버팀업 주민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요, 돈 문제로까지. 결국 이해관계라는 네, 이해관계. 네, 아주 그게 참. 그러니까 주민이 이 지역의 이해관계로까지 이제 승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렵지 않나 뭐 이런 거를 깨닫는 시간들이었어요. 네, 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주민분들이 공익적인 측면이 주민분들이 이해관계하고 충돌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주민분들의 이해관계를 더 손을 들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음,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저는 그 전주에서 저는 겪었어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였고 거기는 사실 어느 정도의 문화적인 질이 높은 동네여서 주민분들이 마스터 플랜까지 수립을 했던 곳이었는데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그 특정 그룹 집단이 특정 계층으로 취급을 받고 약간 좀 배척되는 느낌까지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그쪽의 원주민들의 얘기는 나중에 이사 와서 10년을 살았어도 너희는 외부인이야. 약간 이런 결이 분명히 있었고요. 비슷한 문제가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사실은 발생을 했었죠. 한옥마을에서 과연 주민의 정의는 누구인가라는 걸로 논문까지 나왔었거든요. 몇십 음, 년을 기억납니다. 살아야, 네, 기억납니다. 네, 저하고 같은 과 계셨던 박사님께서 쓰셨던 논문이었는데, 음, 주민의 주체는 과연 무엇일까로 사실 전주 한옥마을이 신나게 치고받고 했던 갈등이 심했던 거였고 이게 사실은 한옥마을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까지 확장이 됐고 또 음. 주민협의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더 그게 그 배타적으로 외부에서의 그런 개입에 배타적으로 관여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야, 버팀업의 주체가 정말 다양하네요. 사실 사실은. 시민으로 봐야 네. 맞지 않을까라고 좀. 근데 사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이제 버텀이어야 되잖아요. 음, 네. 근데 그거를 형성하는 게 주민으로 한정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 좀 구조적인 모순이 좀 있는 거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추진위원회는 그 해당 주민들이 중심이 되지만 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하는 주체가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저는 사익은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익이 네. 함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익이 과도한 자기 주장이 사익으로 둔갑되는 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버텀의 주체들이 좀 다양하게 결성돼서 음. 이야기를 진행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좀 좋지 않았을까. 물론 갈등 끝까지 뭐 우기는 사람 나타나면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저도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었었는데 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음. 의미 있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네. 계속 하시죠. 네. 말씀을 네. 끊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음, 나중에 할 얘기가 앞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좀 차이 빨리 스킵을 하고 네, 이슈 자료만 한 페이지에 모아놨으니까 그걸 보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도할 사업을 거쳐서 R&D를 진행을 했고 R&D를 시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전주와 마산에서 테스트 베드가 1차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다음에 복합 형태는 이제 천안하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본격적인 시작은 전주와 마산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업이 진행됐던 곳에서 제가 이제 센터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걸 지나고 나서 이 과정에 도시의 특별법,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고, 그 이후 선도 사업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죠. 사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앞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과연 도시재생은 뉴타운 도시 정비 정책의 출구 전략으로 시작한 게 맞느냐, 아니면 더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질적인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시작이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도시재생 방향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정비 사업의 대안으로 둘 것이냐, 혹은 도시 정비의 대안 플러스 도시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같이 볼 것이냐, 이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뉴타운으로 봤을 때는 법령적인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 제도적인 측면 안에서만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는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는 명확한 목표치가 없이 약간 좀 두루뭉술한 반면에 분명히 도시 전체의 질적인 업그레이드,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사실 이것 플러스 이게 맞다라고 보는 시각이긴 한데 이게 과연 또 그러면 지금 국토부 체제에서 가능할까라는 고민도 좀 듭니다. 음.
이 부분 좀 얘기를 한번 할 말 많으시잖아요. 글쎄요, 뭐, 이야기를 하면 끝은 없겠지만, 저는 이제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그러니까, 국토부가 됐든 중앙정부는 어쨌든 간에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누구 특정 계층을 이제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업이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는데,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앞에서부터 있는 모든 게 이제 다 퉁쳐져가지고 이제 하나에서 다 해결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었겠지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닿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닿을 수 없는 곳들. 그러니까 음, 실정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사업성으로 해결이 되는 것. 굳이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진지하게 그걸 매출서 펼쳐놓고 사부면에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사업성이 충분히 나오는 곳, 시급성 있는 곳 뭐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커버를 할 거고 그러면 그런 지역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그 분류된 것들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그러면은 그런 방향 속에서 거버넌스는 어떤 작동을 해야 되고 버튼업을 구성한 주체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게 좋을지 이런 내면적인 고민 그게 같이 들어가라고 테스트베드라는 걸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선도 사업할 때는 그런 논의가 사실 좀 있었거든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창신승인에서도 이제 뭐 그래서 생태계가 어떻고 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1년에 100개씩 하는 뉴딜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되게 술맛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취업 지역 개조 사업이라고 하는 샛들 마을 사업을 누군가는 재생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누군 복지 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스탠스가 어떠냐? 저는 복지 사업이라고 보는 편인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샛들 마을 사업은 기존의 실전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건드려주기 위한 이제 균형발전위원회 측면에서 이제 그 재정을 균특 재정을 사용하죠. 이제 그런 거기는 소득이 낮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 특정 타겟을 딱 목표로 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재생 사업은 어디냐? 그러면 민간의 이제 재촉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이런 걸 스펙트럼 딱 넓혀 놓고 보면 우리가 타겟으로 해야 되는 지점을 지금 이제 조금 더 똘칭해서 가야 되는 음. 그런 순간에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필터를 조금 놔야 되지 않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구분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전 전주만 이제 교수님 계시니까 전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새들마을 사업 그 접도율이 낮고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고 주거지 노후도가 높을 때 이제 이게 이제 그 새들마을 사업 선정 기준인데요. 그 도시재생 사업은 건축물 노후도, 산업 쇠퇴, 인구 감소 이렇게 세 가지 사실 있습니다. 다 되죠? 지금 네, 시대에서. 네. 그렇긴 하죠. 다만 이 결정적인 차이를 전주로 말씀을 드리면 승암은 새들마을이에요. 음, 동서학동은 도시재생이 가능한 곳입니다. 딱 이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동네가 어느 정도 정비 여건이 개선이 됐을 때 사람들이 추가로 이사를 와서 살 수 있냐 없냐가 저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새들마을이 진행되는 곳들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해도 이게 그 이후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요 앞에 있는 이 음,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흐름이에요. 음, 근데 사업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도시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재생이라는 게 컨트롤하고 있는 범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음,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넓었을 때는 뉴딜 사업이 맞아요. 근데 음, 지금도 그러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야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좀 수월하지 음.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전 정부에서 뉴딜 사업이 너무 과욕을 부린 거 아닌가? 뭐 이런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죠. 네. 사실 그 얘기를 조금 해보긴 해봐야 될 음. 게, 이상하게 이게 맞아떨어지네. 음,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갖고 내가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리뷰 사업이 제일 넓다. 그죠? 네, 그건 넓을 수밖에 사실이죠. 없죠. 지금 와갖고 완전히 정말 넓어졌으니까. 네, 폭이. 근데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 특화 재생으로 또 이렇게 모아버리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음영지가 생기겠죠. 음.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를 아까 봐야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 도시 재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허브할 것이냐에 네, 대한 어떤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 그게 이제 철학인 것 같아요.
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재생을 한다고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재생에 대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의는 제각각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도시 재생이 너무 힘들었던 이유였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재생으로 정의했던 음. 일련의 활동이었잖아요. 정의하는. 네. 근데 사실 좀 그게 이제 명확히 할 필요는 있었죠. 뉴딜로 넓혀지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의가 틀린 건 아닌데 실제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접근이었나 뭐 이건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또 이거를 갑자기 그건 또 아니고요. 네. 이야기를 한번 이제 같이 네. 해봐서 그건 이제 네, 크리크를 수정 맞아요. 네, 그 정도. 재생이 적절한 곳이 있을 것이고 사업의 논리가 적절한 곳이 있을 것이고 주거 복지 측면을 접근하는 게 적절한 곳이 있을 텐데 네. 너무 퉁쳐서 보면은 그게 과연 좋은 일이냐? 네. 자, 그럼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한번 네. 이제 넘어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네.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거는 이제 전에 있던 초기 국토부 단장님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키워드를 땄습니다. 커뮤니티 주도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 사업이다라고 했던 게 그때 당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발표했을 때 당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의였어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보면 주요 골자는 기존 사업은 중앙주도였다. 기존 사업은 대규모 계획 중심이었다. 기존 사업은 지원이 미흡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규모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지역주도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네, 포부는 이거였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이대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요. 그리고 제가 도시 뉴딜이라는 국가 차원의 사업을 얘기한 거는 맨 처음 이 발제의 제목은 지방의 도시재생이라고 했었죠. 사실 서울은 전 도시재생 뉴딜보다는 서울형 도시재생이 더 집중적으로 추진됐던 곳이기 때문에 약간 전 도시 뉴딜을 그냥 지방의 도시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건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서울의 스탠스를 가지고 서울의 발걸음을 해왔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런 자체적인 사업이 없었고 국토부의 공모 사업을 바라보고 진행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방은 사실 도시 뉴딜 사업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로 서울은 그리고 군 지역은 초기 도시재생에서 배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17년도 12월에 국회 도서관이었던가요? 국회 도서관 지하에서 세미나가 열렸었어요. 그때 이제 시장군수 협의회가 와서 발표를 했었고 이게 그럼 과연 맞느냐, 이 방향성이 맞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18년도부터는 다시 공모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네, 다음에 데이터가 나와요. 이 내용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재생 공모 형태로 선정됐던 모든 사업들 중에서 인정사업과 혁신지구와 소규모 재생사업을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뺀 숫자입니다. 뭘 뜻하냐?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5가지 유형. 근린재생 네, 사업. 그렇죠. 근린재생 사업과 경제기반 사업 그리고 이게 여기 공공기관 제한형이 총괄사업관리자로 바뀌죠. 이걸 합친 카운팅이에요. 누적 414개였고 서울은 2017년 당시에 0개였던 이유가 서울이 배제됐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놨었어요. 414개. 1년에 10몇 개 혹은 30개 정도 선정되던 게 이제 누적 한 해에 이제 60몇 개, 90몇 개 이렇게 선정이 됐었죠. 작년에 다시 20몇 개로 줄었던 거였고요. 지역특화 재생으로 합쳐지면서요. 여기서 좀 괄목에서 볼 점은 균형 발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지역 안배 차원에서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판단은 좀 들어요. 이렇게 숫자를 놓고 구성비를 놓고 보니까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지원된 투자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선정 개소별로 제가 이거 준비할 때 몇 억짜리 사업이 선정됐는지를 다 한번 세보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그 산수가 좀 약해가지고 이걸 더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개수는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총 금액도 한번 볼 거고 면적도 한번 세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어떤 유형이 많이 편중이 됐는지 또 얼마만큼의 사업비를 받았는지를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모든 활성화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진행됐던 사업마다 소위 말하는 공모 트렌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해에는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태양광을 활용한 사업들이 이제 그 건축물에 반영이 되는 게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고요. 또 이게 공모 선정이 좀 더 잘 됐어요. 어떤 때는 스마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을 아이템으로 넣었을 때 선정률이 높았던 해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그 소위 말하는 방역이나 비대면 사업들이 이제 유행을 했었죠. 재작년 같은 경우 전주는 메타버스로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전주 같은 경우는 덕진동 경제기반형이 메타버스라는 테마로 그 선정이 됐었죠. 이런 걸 보면은 매해 공모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가 전 여기에서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공모 트렌드가 존재한다는 말은 진짜 그 쇠퇴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템들이 반영이 될 수 있었을까? 실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저는 퀘스천을 한번 던져봐요. 왜냐하면 용역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모에 선정되려면 이거를 넣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자체의 담당자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거를 주민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야 선정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선정되는 게 과연 맞았을까? 이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저는 17년도에서 18년도로 갔을 때로 봐요. 왜냐하면 17년도에는 부상서 선정 후 관문심사라는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픽스를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그런데 이게 바뀌게 돼요. 왜 바뀌냐?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 구상 후 선정이라고 보면 나중에는 선정 후 추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방식이 사업의 드라이브는 걸기 좋을 수 있지만 오히려 공모 선정을 위해서 더 목매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주민분들의 의견 혹은 실제 지역에 필요한 의견이 반영되기는 좀 더 요원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17년도에는 네, 구상서 선정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이디어 측면에서 먼저 선정을 합니다. 대상지를. 그 다음에 실제로 보상 가능한 필지 등에 대한 이제 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이듬해에 관문심사라는 걸 통과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실타 통과라고 보시면 돼요. 실현타당성 평가처럼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던 방식이었어요. 전주의 서학동 같은 경우는 17년도 최초 공모, 하반기였죠. 하반기 공모에 선정이 됐고 18년도 8월에 관문심사 통과를 위한 페이퍼를 제출을 해요. 원래는 더 빨리 했어야 됐는데 이게 많이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는 17년도 선정지였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19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센터 구성도 19년도 중반까지 늦어지게 돼요. 그러니 집수리도 19년, 20년도로 가게 되고요. 원래는 17년도 선정 사업이면 18, 19, 20, 21에 끝나야 맞지만 22년도에도 끝나지 않는 상황이 그래서 왔던 거였죠. 그러나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지역의 실정을 반영을 해서 선정 후 계획이 제대로 정비되는 과정이 보다 맞다고 보지 공모 선정에 위해서 트렌드에 맞춘 공모 선정을 위한 계획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다 보니 실제로 이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별을 하겠네요. 네, 저는 확실히 17년도와 18년도 사업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때 당시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전략계획이에요. 전략계획 안에서의 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돼서 활성화 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시재생 계획인데 나중에 가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전략계획 안에서의 활성화 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되는 활성화 지역의 면적과 모양이 공모 사업에 맞춘 형태로 오히려 하위 계획에 맞춘 상위 계획이 제약이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맞느냐? 네.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원래는 좀 더 활성화 지역은 브로드하게 잡고 그 안에서 포커스를 맞출 지역이 활성화 계획으로 선정이 되면 나머지 지역은
전략계획 변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시정이 이런 부분에 있으면 뭐냐면은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 지역이 똑 떼어져 나가면 나머지 활성화 지역에 대한 대안이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해제를 하거나 뭐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긴 분명히 또 전략계획 변경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더 소규모 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하거나 바라봤어야 맞지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위 계획의 공모에 맞추기 위해서 상위 계획의 계획 형태를 좀 뭔가 제약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요. 두 번째로 전략 계획이 그러면 전략 계획으로서 제대로 기능이 있느냐? 네,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을 가져봐요. 제 네. 사실 이 분야를 이렇게 교수님이시고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 작동되는 법령의 체계는 특별법의 체계이고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제 모법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모법이 국계법이잖아요. 국토이용미 계획에 관한 법률. 그 국계법에서 이제 그 기초지자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야 되는 이제 법정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50만이 넘으면은 도시기본계획 아래 이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이나 뭐 이런 걸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전략계획이라는 게 특별법의 위계나 뭐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 전략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거냐, 네.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의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상위 계획으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관련 계획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활성화 계획과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관계를 보면 기본계획에 맞는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계획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같이 작동이 되는 거죠. 도시환경정비계획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지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변경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략계획이라는 게 과연 전략이 맞냐? 그러면 이건 실행계획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하자면.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려면 전략계획의 위계나 역할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현실을 인정해가지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이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거나 좀 그런 것 같아요. 활성화 계획이 약간 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지구 단위 계획을 나중에 수립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 부분이 좀 있고요. 성격상 그쵸. 유사해요. 네. 관리 계획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전략 계획이 이제 실행 계획으로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어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략 계획 승인을 신청을 할 때 활성화 계획에 다 수립해 놓고 이걸 담아서 내라고 하는 광역도 있습니다. 많죠. 네. 네. 아니 지금 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네, 않잖아요. 체계는 그렇지 않은데 예. 광역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이 전략 계획은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거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네. 가치를 확실하게 박아주거나 아니면 현실을 인정해서 얘를 도시기본계획과의 이제 관계를 조정해주거나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법과 국계법의 관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완전히 틀을 바꾸는 얘기가 되겠지만 뭐 당장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현실에서 이런 네. 이제 뭔가 딜레마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커져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네. 지방도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작년 2022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역 특화 재생으로 유형들이 통폐합이 됩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는 균특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 지형이 합쳐져서 이제 지역 특화 재생으로 들어가고 경제 기반형이 이제 그대로 이제 경제 거점 개발 혁신지구하고 묶이게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예시로 가이드라인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역 특화 재생은 이런 것들처럼 고민을 해라. 이렇게 하라. 이 중에서 고르라는 게 아니고 도시 브랜드와 혹은 중심 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혹은 콘텐츠 타운 조성, 노후 주거지 정비 등 그냥 그 활성화 지역에 가장 맞는 컨셉을 잡아서 내라예요. 이 중에서 고르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유형이 합쳐지면서 저는 유의미한 변화는 이거라고 봐요. 전략 계획이 좀 더 전략 계획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그나마 좀 돌아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너무 활성화 지역에
그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맞춰서 전략계획상 활성화 지역이 지정되던 형태가 다시 부르드하게 바뀔 수 있게 바뀝니다. 그 전략계획 구역 안에서 그 활성화 지역을 자유롭게 지정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에 맞춰서 특성을 맞춰서 내라고 바뀌는 거거든요. 기존의 재생이 다양한 유형을 지원할 수 있고 스펙트럼이 넓었던 건 분명히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5만, 5에서 10만, 10에서 15만, 20만, 50만 이런 식으로 면적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모양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다 보니까 이 진짜 지역에 필요한 고민이라기보다 공모 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 그 유형이 필요한 필수 조항들을 넣거나 공모 트렌드를 반영시키는 패단이 나왔었거든요. 도시 메뉴판이라는 것도 분명히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이 중에서 골라서 해봐였는데 나중에 가서 이게 이 중에서만 골라서 찍어야 도시재생에 선정이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였고 그렇다 보니까 메뉴판이 없어지는 상황도 나왔었거든요. 계속 뭔가 좋은 의도로 제안을 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는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자꾸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냐? 솔직히 나쁘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지역의 현실을 보면 소위 말하면 그 지방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을 현실을 봤을 때 소위 말하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립도가 확충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열악한 현실 속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게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공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개선하려면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되니까 이 사업으로만 한정해서 봤을 때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거기 드립니다. 하나 추가하시죠. 네.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나로 다 가면서 네. 이거 아니면은 그 다른 수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자체한테는 굉장히 제한된 상황이 수년간 있었다. 없었죠. 네, 맞아요.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 복잡해져 갖고 지금 예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네.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현장에서 느낀 그 고민들이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말을 좀 잘 줄여서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졌던 고민이 이런 거였어요. 전주에서 했던 고민. 전주에 모 대형 마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서신동에. 한 해에 그때 당시 벌어들였던 돈이 550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전주에 쓰던 돈이 5억이 채 안 됐었어요. 법인세도 위로 올라가죠. 제가 가졌던 고민은 이거예요. 이렇게 계속 돈이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 지역에 그럼 쓰일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고 이게 민간 차원에서의 돈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럼 우리가 내는 지방에서 내는 세금은 얼마나 우리 지역으로 올까? 소위 말하면 우리 지방도시도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분명히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굴러갈 수 있나? 혹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굴러가는 건가? 이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근본적인 구조 자체는 중앙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에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게 주요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방도시로 갈수록 그 군청이나 시청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죠. 얼마 예산 확보, 땅땅, 뭐 쾌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현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공모사업 트렌드에 맞춘 지방 공무원이 잘못된 거냐?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 된 거냐?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받습니다. 저는 도시재생대학 강의를 갈 때 꼭 이 말씀을 드려요. 도시재생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그 시의 시장이나 도지사나 의원이나 뭐 동장님이 피해를 보거나 책임을 지거나 센터장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럼 누가 책임지냐?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책임을 지신다. 어떻게 책임을 지냐? 잘 되면 잘 된 대로 누리는 걸로 책임을 지는 거고 못 되면 잘못된 동네에서 불편하게 살아가는 걸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결국에 책임을 지는 건 주민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민분들이 똑똑해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똑똑해지시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도시 관리자들의 의무이고 책무라고 보는데 구조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네. 근데
갈수록 주민분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요. 또 공모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도 맞아요. 주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주민 참여를 강조할수록 주민분들의 이해가 높아야 되고 참여도도 높아야 되지만 결국에 주민분들은 이해관계자예요. 이게 이제 이 제도가 가지는 필수적인 부분과 주민분들의 그런 현실적인 측면이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사업이 성공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는 이 지역은 서학동, 이건 띄어놨으니까 전주 서학동인데 주민분들이 마스터 플랜을 이미 17년도에 세워놨었어요. 미래유산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서울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지방에서 많이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전주와 서울은 앞으로 보존할 현재의 가치를 미래에 남길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미래유산이라고 했었고요. 사학동은 전주에서 동 단위로 처음으로 미래유산으로 마을이 지정이 됩니다. 이유는 서학동이라는 마을이 만들어졌던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2010년부터 서학동에는 예수인이라는 집단이 이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한 예술인이 이사를 왔고, 한 가구가 이사를 왔고, 이 지역에 예술인 가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2014년 당시 26가구의 예술인이 살고 있었고요. 점점 늘어나면서 이 동네는 예술마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술인 마을이라고 하지 않고 예술마을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당시 이때 동네로 이사를 왔던 예술인들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예술적인 재능이 많고 이런 활동을 우리 동네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의 문화적인 질이 높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예술인이 뛰어난 마을이 아니라 예술적인 문화적인 질이 높은 마을이야 라고 주민분들하고 어우러져 살면서 예술마을을 표방을 했던 거였어요. 자기를 강조한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문화적인 그 질 자체를 높이는 게 이분들이 추구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을 문화적인 요소로서 높이겠다라고 해서 미래유산 마스터 플랜을 만든 게 2017년 초반 얘기였습니다. 이 내용이 17년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그대로 들어가요. 거의 그대로 담깁니다. 이때 당시 구상서를 썼던 당시에 그 PM이죠. 소위 말하면 총괄 코디네이터가 주민분이었어요. 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관문심사 단계에서 시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당시 총괄 코디네이터 분이었던 PM분 주민분에게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를 가지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2018년 여름에 이제 용역사가 급하게 관문심사 서류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게 나중에 나온 변경된 계획이에요. 앵커 시설의 위치가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이 총괄 계획에서 나왔던 앵커 시설의 위치는 단 하나도 그대로이지 않아요. 이게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주민 참여가 빠져 있었죠. 주민분들이 만들었던 계획이 법제화되는, 소위 말하는 법적 계획화되는 과정에서 사실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되는데? 주민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죠. 센터를 통해. 그래야 예산을 받는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주민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예산을 못 받아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때 당시에 마을 촌장님이라고 불렸던 분도 이용을 당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하긴 한데, 네. 이분도 어떻게 보면 동원당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분도 이때의 관문심사 통과의 결과로 인해서 마을 일에서 물러나시게 돼요. 사실 마을에선 많은 지탄을 받으셨고, 이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결국에는 마을에서 살짝 거리를 두시게 되게 밀려나시게 됩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의 의견에 많이 반영을 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의 분화를 가지고 오게 만든 결과도 있어요. 그림에서 1번이라고 써진 길은 원래는 서학 3길이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책정거리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요 남청교 밑에 기린대로가 그 임시 남원으로 가는 큰 길 기린로가 뚫리기 이전에는 전주에서
임실남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동문거리 헌책방들이 많았던 것처럼 옛날에는 이 사선다리를 넘어가기 전에 소위 말하는 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책정거리라고 불리던 지역이었는데요. 여기가 음, 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던 시점부터 어떤 분들이 많이 입점을 하냐? 공방주의인 분들이 많이 입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방도로 위주로는 초기에 미래유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까지 예술인들, 순수 예술인이 많이 입주했던 반면에 한옥마을과 가까운 이 1번 이쪽 길 부분은 공방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니즈가 갈려요. 이쪽 분들은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찻집으로 주로 이제 운영을 하시자면 이분들은 뭔가 판매가 이루어져야 소득이 나는 소공예를 하시던 분들이 입점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축제의 위치도 이쪽 길 위주로 바꾸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나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공모 선정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분들은 갤러리길이라는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게 됐고 시에서 실수한 건 이거예요. 주민협의체가 분화가 될 수는 있는데 의사결정은 한 자리에서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따로 회의를 하고 이쪽에서 따로 회의를 합니다. 시청은 이쪽 가서 얘기를 듣고 이쪽 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종합되지가 않아요. 주민 의견이 취합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의견이 분화를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게 됐거든요. 같이 만나고 여기서 싸움만 하면은 차라리 네.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취사 선택만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 이쪽은 이쪽의 의향에 맞는 니즈에 맞는 앵커 시설의 배치를 바랬고요. 또 아래쪽은 원형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좁혀지질 않았었어요. 사실 싸우더라도 만나서 싸우고 절차대로 싸우고 거기서 합의와 조정을 거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단톡방에 여전히 들어있지만 센터 사람과 저를 제외하면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단톡방에 2분 남아 계세요. 다 음, 나가버렸어요. 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이었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가져봐요. 그리고 실제로 서학동 예술마을이 가고자 했던 방향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동네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자유롭게 열리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누군가가 쉴 수 있고 문화적인 질이 높은 벤치 하나도 뭔가 조형물로서 가치를 가지는 뭔가 멋있는 마을이 서학동 예술마을이 마스터 플랜 수립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서 가고자 했던 방향이었는데요. 사실 현실은 이런 모습이었죠. 주민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고 획일화된 몇십 미터가 같은 형태로 벽면이 조성되고 이 과정까지 이 실제로 시공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민분들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이거는 실제 지역에 있는 예술가분이 그분의 SNS 페이지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올렸던 사진이세요. 왼쪽 사진은 저도 이제 전주시 블로그에서 가져왔던 사진이었고 센터 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거든요. 오해하실까봐 네. 비포 앤 애프터가 왼쪽이 비포고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네. 네, 예,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입니다. 음, 또 여기에서 잘 보실 점은 집수리 정비 사업을 진행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창틀의 크기는 바뀌지 않아요. 거의. 그쵸. 이게 저도 이제 부안에서 겪었던 부분이 문제였는데 전북 부안이 전라북도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집수리를 최초로 합니다. 최초로 도시재생 근데 이게 네. 비포에서 애프터인데 네. 아직 완전히 완공되지 않은 상태 아닐까요? 완공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다를까요? 여기서 이제 바닥만 이제 그러니까. 포장이 달라지고요. 전 벽면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다양한 벽면에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이제 필요했는데 이거를 획일화된 정비를 했었고요. 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면 흙으로 된 담장집도 있었습니다. 흙담집이 집수리에서 배제가 돼요. 그래서 용역업체에게 물어봅니다. 용역업체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멘트 방식으로만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 멘트는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된 담장집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법은 없죠. 집수리 가이드라인에도 없고 도시재생 특별법에도 없고 도시재생 사업 신청 및 시행 가이드라인에도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용역업체가 집수리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모습으로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음, 본질적으로는 집수리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특정 가구가 만약에 흙으로 하면 예산 범위 1,000만 원 이내에서 국가 지원금 900만 원 안에에서 그냥 그 맞춰서 설계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시키면 되는 부분이었어. 그러나 이거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있죠. 정확히는 용역사의 편의라고도 볼 수 아니, 있겠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의견이 좀 다를 수가 네, 있어요. 맞아요. 다를 일단 수는 있어요. 먼저 9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네, 10%예요. 그래서 네, 1,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또 허그의 지원 기부에서는 900이 100이라고도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정확하게 제가 문의를 한 결과 1,000만 원 플러스 10%고요. 그러면 이제 10%에 대한 그 개념이 막 흔들려 버려요. 900이 되면 맞습니다. 10%가 아니라 그럼 90만 원이 10%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1,000만 원 플러스 10%인데 그거 갖고 이제 사업 예산이 1인 가구에 아니, 한 가구에게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그걸로 한정이 돼 있었어요, 문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더 근본적인 문제는 1,000만 원으로 제한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그 뭐죠? 우리가 문제 바라보는 시각을 잡아야 돼서 예산 지원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용역사는 아마 그것은 그 제한 속에서는 아마 시군과도 지자체와도 이미 이야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어떤 그 뭐죠? 흙으로 지어진 집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 그걸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조금 이해해서 네, 본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못할 일까지 일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보는 맞습니다. 것도 우리가 현실을 좀 보는 그쵸. 관이 아닐까 해서 현실을 네, 조금 다르게 보면 네, 집수리 지원 사업은 개인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경관법에 따른 경관 사업을 해버리면 네, 또 얘가 달라지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같은 효과를 내는 다른 툴일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근데 경관 사업과 이제 집수리 지원 사업이 그러면 뭐가 다르냐?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사업 효과를 위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우회로 사용할 거라면 그러니까 차라리 요런 지점들이 이제 평가로서 이제 등장을 하면서 비판적으로 나온다라면 경관 사업 같은 거를 국고가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매칭해가지고 가는 방식이나 그거는 액수가 더 큰 거죠? 아니요 액수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경관 아, 사업이니까. 경과법은 대신 그래요. 제한 요소가 그러니까 있죠. 맞아요. 국민분들이 그거는 만장일치가 뭐 필요하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관협정을 통한 시범 사업이나 뭐 여러 개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뭐 좋은 평가를 받았냐 아니냐 둘째 문제 치고 일단은 집수리 지원 사업은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개인한테 지우는 거죠. 맞아요. 근데 경관 사업을 하면 책임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음, 결과가 나쁘면 지자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근데 음, 얘는 지원했으면은 당신께서 사인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린 이런 식으로 되는 해준 거다라고 거죠. 얘기를 야, 해버리죠. 이게 복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법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쓰려면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어느 그릇에서 어디서 예산이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처음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예산이 투여되는 건 무조건 다 막지 않았었습니까? 나중에 가서야 네, 그렇죠. 이렇게 열어줘서 같이 네. 이런 포괄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엔 동행사업이란 이름으로 두 개를 섞는 형태의 네. 영주부터 해서 네, 있겠지만 차라리 이럴 거라면 음. 저는 처음부터 집수리 지원 사업 안 하고 경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음, 그러면서 그 골목길에다가 생활형 에소시를 갖다 놨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을 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음, 뭐 유동 이거를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겠죠. 네. 그렇군요. 네. 뭐 지방에서는 수도 없이 많이 보는 일입니다만 지금 다음 보시는 사진은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부안읍이에요. 네. 부안읍의 사진이고 항공 사진인데 제주도에서 군산공항으로 내릴 때만 이 풍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넣었었고요. 사실 부안은 그 서해 삼포였던 줄포가 위치했던 곳이지만 줄포가 자연태적으로 인해서 폐양이 되면서 산업 구조가 많이 쇠퇴했던 지역입니다. 참고로 네. 제가 잠깐 우리
이 도시대학 네.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 우리 한승환 센터장님은 전주에서도 도시재생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부안의 도시재생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계셨었고 그 다음에 또 여수에 가서 여수의 현장지원센터 기초센터. 네. 기초센터 센터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남권에서 이루어진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계시다는 걸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2019년에 이제 부안으로 갔었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청년센터 사업 지원할 때 썼던 슬라이드예요. 청년센터라고 행안부에 청년 지역 활력 및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 이거를 도시생 연계 사업으로 유치하려고 제가 이제 발표를 했던 페이지였습니다. 실제로 영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이준익 감독의 변산에서 주인공이 태양이라고 고향을 얘기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노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줄포를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줄포는 자연퇴적으로 폐양이 됐고요. 줄포는 원래 굴비가 제일 많이 잡혀서 거래가 되던 입항되던 곳인데 이게 없어지니까 영광으로 다 가게 됐었죠, 애들이. 그래서 영광이 더 뜨게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어쨌건 부안은 많은 자원, 산들, 바다가 다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나라의 식문화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이 사실 지역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떠나게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저는 반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떠나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는 너무 제한적이었다라는 걸 여기에서 저는 되게 직접적으로 느꼈었습니다. 왜 그랬냐? 부안은 전주하고 다르게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았어요. 활성화 지역 내의 주민분들이 훨씬 고령자였고 활성화 계획은 공모 선정을 해서 했다 보니까 청년 창업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젊은 친구들의 인구 유입이 그 활동과 그 기존에 유입된 인구들이 필수적이었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청년은 없었죠. 그럼 이 공모가 그냥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서 내놨던 거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거리 조성, 창업 플랫폼 조성, 결국엔 다 외부에서 청년들이 와야 활동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대상지 안에 40세 미만의 청년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전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이 과연 실효성 있는 계획이었을까? 근데 이 안에서 사람을 찾자니 안 돼서 밖으로 찾으려고 하니 주민협의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돈을 쓰지 왜 밖에다 돈을 쓰려고 그래? 제가 느꼈던 고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계획에는 외부 자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건 사업적 자원이건 뭔가 민간 자본이건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없었던 거였죠. 문화거리라는 곳은 북풍루라고 하는 지역은 옛날엔 부안의 명동이라고 불렸지만 옛날에 부안의 명동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분들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배치되어 있는 상점도 그분들의 연령대에 맞춘 가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안구는 그런 현실과는 상관없이 젊음의 거리라고 여기를 다시 바꿔놓습니다. 이름만 젊음의 거리라고 바꿔놓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사업의 현실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활동이 필요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센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거나 청년마을을 진행을 하려고 하거나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상선시장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의 활동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시재생 사업만으로는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는 한계가 있었고 장소 중심형으로 77개의 연계 사업을 같이 고민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사업이 더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됐던 지역이 여기였어요. 사실 여기서 전 정말 많이 배웠죠. 힘들었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재생 사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꼈던 부분이었고 또 김일영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수리 사업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경관 사업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여기에 03번 외화풍류 문화거리 부분에서 여기 핵심이 원래는 집수리 사업이었습니다. 여기가 소위 말하면 쪽방촌 형태의 주거가 많았었던 지역이고요.
여관골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인데 여기를 경관으로 풀어보려고 경관 아카데미, 그 군산에서 경관협정회 진행하셨던 오민근 박사님을 모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경관 아카데미까지 진행을 하고 경관협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여수로 옮겨가게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지역이 저는 여수에서 아니 부안 죄송합니다. 부안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봤던 게 이 지역은 여기는 매화풍리 문화거리라고 나와 있지만 매산길이라고 했던 소위 말하면 여관길 또 성매매 직계지가 일부 있었던 곳이었고요. 또 밑에는 그 쪽방촌 형태의 좀 취약 주거 지역이 밀집적으로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부안 읍성 내에 위치했던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부안은 그 터미널 지역을 개발하면서 아래가 늪지역이었던 곳이 개발이 됐고요. 바로 밑에 상서시장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 때 목조 건축물 형태로 조성됐던 시장이 74년도에 그 철근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어진 지역이고요. 이 시장 바로 옆에가 터미널이 76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매화풍류 이 일반 근린형 사업을 하면서 센터의 역할은 터미널을 그럼 어떻게 다시 개발을 하면서 도시재 형태로 개발을 하면서 연계 활성화를 시키느냐가 관건이었던 지역이었어요. 이 부안의 그 전략 계획을 보시면 활성화 지역이 다 붙어 있습니다. 매화풍류 일반 근린형 바로 밑에가 터미널 중심시가 지역, 매화풍류의 우상단 지역이 주거지 지원형 이렇게 세 개가 쭈루룩 붙어 있고요. 이 전략 계획을 짜면서 했던 고민은 보면 기능적으로 인접하게 두지는 말자. 앵커 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기능적 중복을 피하자. 대신에 각각의 활성화 지역이 서로 연계가 되게끔 하자가 전략 계획상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는 선도 지역으로 선도 지역 지정의 형태로 됐던 곳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되고 센터가 생기고 전략 계획을 수립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략 계획을 센터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따로 두지 말고 전략 계획이 무늬만 전략 계획으로 두지 말고 기능적인 연계를 가져가게끔 하고 전략 계획이 최소한 상위 계획으로의 형태로서 기능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해보자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안의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전략 계획이 전략 계획으로서 기능하려면 활성화 지역 간 기능 간의 연계를 어떻게 하고 기능적 중복을 어떻게 피할 것이며 전략계획상의 도시의 방향성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활성화 지역의 활성화 계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 형태로 이 지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센터의 역할은 집합적 임팩트를 위한 중추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였죠. 제가 느꼈던 건 여기서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쉽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치웠다면 정말 성공 사례가 됐겠지만 저는 여전히 이 지역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노력이 갈 길이 멀다는 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센터가 계속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시는 국장님이 되게 고민을 해주시고 계시고 센터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입장은 공모가 선정돼야 센터가 유지된다라는 스탠스가 여전하다라는 거였죠. 저는 이게 정말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공모가 선정돼야 센터가 유지된다. 상시기구로서의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전 도시 안에서 신도시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도시는 끊임없이 노후화되고 다시 활성화돼 새로운 기능을 모색해야 될 곳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의 기능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담부서로서의 전담기관의 역할과 중추지원 조직으로서 센터의 역할이 상설기구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위한 추진기구로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이 전 정말 안타까웠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이제 또 센터 얘기로 또 연결이 돼요. 네. 몇 가지가 점점. 네.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공모에 선정돼야지 센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경제 구조잖아요. 네. 이것이 좀 많이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비판하는 그 정책의 그 맹점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재생이라는 게 탄생을 했던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제 문제의식의 배경은 민간이 사업을 하기에 사업성이 충분히 기대되지 않는 곳에 그렇죠. 공공의 재원을 통해서 사업성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이 지역에 최소한의 자원을 넣어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한다거나 회복한다거나 뭐 이런 음, 활동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지자체에 자리 잡으면 음, 그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센터가 중심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자리 잡으면 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제 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센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보다 음, 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기 위한 다른 요소들을 자극해 음,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물을 현장에서 만들어낼 거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음. 그런 지원들이 상계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주는 기능으로서의 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먹히는 전략 아닐까. 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에서 있는 플레이어들이 결과를 냈던 사례가 음. 그 국토부, 중앙정부나 기초지체가 봤을 때는 제한적이고 소모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반성할 지점들이 이제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있는 아니, 거죠. 근데 지금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민간에다가 용역사들 있잖아요. 엔지니어링 회사들에게 너희가 센터를 운영해라 그러는 게 공모사업만 갖고 간다면 공모사업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운영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네,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서울도 있고, 아, 그 이제 그런가요? 지자체도 이제 그 민간 위탁을 낼 때 엔지니어링사가 이제 음,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썼으니까 또 음, 그런 회사가 이제 제안서를 쓰면 거의 되죠. 퀄리티가 음, 다르니까. 음.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아니, 왜냐하면 센터를 운영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사실 저는 앵커라는 시설이 우리는 시설이라고 보지만 앵커라고 그러면 그 앵커의 핵심 앵커는 센터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 사람들이 주민을 들어와서 새로운 신주민이 되면서 같이 융합해서 살고 같이 관리해주고 운영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조직이 생존하려면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센터는 왜 필요하냐라는 음,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음, 유리하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게 없어요. 공모사업 뭐 이런 얘기 빼면.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 이 타겟들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서 뭔가 진단해서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전략을 도출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음.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도정법을 이해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국계법이란 존재를 알고 들으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전 이것도 의문인데 센터에서 그거 못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제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스트베드 하듯이 작은 거 하나하나를 성공시키는 플레이어는 이미 전국에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백서를 만들든 뭐라든 이게 좀 도출을 해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세싱을 하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하더라도 순서나 그 핵심 맥락을 잡아나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트리의 그 가장 핵심 스탠다드죠. 요런 거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센터가 이런 걸 할 때 이런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이 정해져 있어서 센터가 모든 걸 관여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승환 센터장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센터가 공모에 직접 공모서를 만들어 갖고 제출해야 되는 이런 역할까지도 보완해서나 아니 뭐 어떤 특정 지자체를 말해서 그런데 그런 것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센터의 존재 의미가 그 역할은 아닌데. 공모사업 외에는 네. 센터에 있는 분들 그러시고 센터에 돈을 주는 분도 그러시고 그 외에는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걸 시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받아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센터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럼 존재할 만한 센터가 몇 개가 없어져 버려요.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센터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생존하고 있는 센터는 어떠냐? 그러면 이제 이 센터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업무가 존재해요. 예를 들면 센터가 아니면 주민과 대화할 사람이 없거나 뭐 요런 식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 대체가 불가능한 것들이 무언가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성과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내서 전파하고 그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많이 모아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야 그런 것들을 기능을 센터에서 해야 되고 그게 됐을 때 다음 단계 뭐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센터를 바라보는 게 공모 사업은 진짜 공모 사업 선수는 엔지니어링 회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정말 우리가 선수죠. 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아니 뭐 이제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법을 알고 뭐 모르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정책적으로 확 떨어져서 근데 공모사업은 센터가 하는 작성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예, 그렇죠. 근데 하지만 공모 사업을 작성하는 선수는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네. 이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 센터가 없이는 공모 사업을 작성하기 힘든 상태가 돼야 센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센터가 네, 그렇게 주민들이랑 엮어주고 이 공모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 지역이 원하는 것을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를 관리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직접 작성자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된다는 그럼요, 네. 있어야죠. 실행 수단으로 연결시키려면 법을 그렇죠. 알아야 근데 되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센터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분들한테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많은 부작용을 낳아요. 실제로 그래요. 용역사에서도 공모서를 쓰는 과정에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가서 선정 이후에 되게 난감한 경우도 그래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센터에서 책임 못 질, 다 주민분들 뜻대로 할 수 있어요라고 했는데 사실 주민분들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주차장 하나조차 주민분들 뜻대로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체감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래도 지방 도시재생을 하면서 제 경험상으로 유의미했던 거는 사람을 남겼다라는 건 있어요. 그게 분명히 몇 년 후에는 다시 큰 웨이브를 만드는 바탕이 될 거예요. 사실 지난 주말에 제가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커서 인턴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기업에 인턴이 됐고 이 친구가 일하는 곳은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대기업의 재단이에요. 그래서 왜 이 길을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저하고 같이 도시재생 서포터즈 하면서 지역이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소규모 재생사업 계획서를 그 친구가 써서 가지고 왔었거든요. 이 경험이 자기에겐 큰 의미가 됐었고 이쪽 일이 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밥을 사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제가 화장실 가서 결제까지 하고 갔어요. 심지어. 네, 그 친구가 냈던 아이디어가 요겁니다. 그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길이 있었는데 리트 오브 라이트라는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자 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자. 이 과정에 주민분들 인터뷰를 이 친구들이 따고 다녔고 주민분들 동의서를 34가구인가 33가구인가 받아왔었어요. 이장님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했던 게 이 내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지역의 환경적인 재생 그리고 역사적인 재생 그리고 물리적인 재생, 공동체 재생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했던 친구들이에요. 제가 있는 동안 2년 동안 서포터즈를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냈던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됐었고 이것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건 중소도시에서의 도시재생 주타겟은 청년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없는 지역들은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그 도시를 한 10년 가까이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돌아왔을 때 돌아올 가능성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저는 오히려 이 친구들하고 어르신들이 제일 메인 타깃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동력이 높은 40대, 50대들은 그런 관심도는 사실 떨어지고요. 원도심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대부분은 아예 어르신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이 더 활력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전 도시재생에서 오히려 이런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가치에 대한 공감을 주입이 아니라 공감을 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됐을 때
당장은 성과가 안 나고 좀 겨울이 길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이 친구들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수는 사실 제가 말을 아까 좀 중간에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특이한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재생하는 도시가 그냥 낙후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조성됐던 그 간척 사업을 통해서 조성됐던 조성지가 한때는 신도시였던 얘기를 하고 싶은 그쵸. 겁니다. 그쵸. 신도시가 지금의 재생 사업이라는 거고 전 여기에서 도시재생센터가 본치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역에 대한 이해, 역사적인 문화적 맥락의 이해, 관계망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생할 원도심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다양한 맥락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풀어낼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이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공모사업 추진 기관으로서가 아니라요. 그걸 과연 우리 스스로 하고 있을까, 하고 있었을까? 반성과 고민도 분명히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재생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은 아니었지만 사실 여수에 가장 큰 동력을 가져왔던 지역이었죠. 이 부분은 김일영 센터장님은 좀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낭만포차라는 거를 만들었던 데가 왼쪽에 있는 사각형 땅이었어요. 근데 낭만포차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게 살도 사업부터 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도 사업은 저 왼쪽에 뭐 광장처럼 보이는 딱 저 지역에서 이제 했습니다. 살도 사업이 이제 2008년도 이제 할 때 그 전해에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선정되는 게 확정된 게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이해서 관람객이 많이 올 텐데 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였겠죠. 고속도로도 놔주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KTX도 이제 들어오는 개량 사업을 이제 그때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 어디로 데리고 들어올까 할 때는 저기밖에 없었어요. 저기 이제 광장이 만들어진 저기. 저희가 이제 이순신 광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저기를 광장을 만들어 놓고 뭘 해도 생각보다 사람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 지역이랑 연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진남제니 뭐 이런 축제를 1년에 22개 정도 축제가 있거든요. 여기다 다 모아놓고 그거에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뭐 아이템을 생각하다가 이상하게 6시만 되면 문을 다 닫는 전형적인 어촌마을의 상권을 가지고 있으니 관광객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6시 이후에만 영업을 하는 상권을 만들어낸 게 낭만포차입니다. 그러니까 낭만포차를 갖다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그래서 근데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저 뒤에가 고소동이라 그래서 구릉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장될 게가 적죠. 그리고 저희 사람이 사는데니까 소음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말이 많아서 잘 만들어지고 효과가 좋았던 사업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타해오면서 저게 이제 화두가 돼요. 이전해라 말. 그래서 이전을 하기로 합니다. 이전을 하기로 한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옹경이 오른쪽이 동그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각형이 했을 때는 위에 이제 저게 다 맹지기 때문에 구릉지에 그게 이제 물리적 효과가 펴져나가는 데가 제한적이었는데 오히려 일로 가니까 옆으로 쫙 퍼져나간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낭만포차 하나만 봤을 때는 저 사각형에 있는 게 훨씬 좋았을 거라고 판단하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할 텐데 파급 효과 측면에서는 어떤 게 더 나았다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재생사업을 평가할 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시사점을 조금 이제 설명하고자 그려놨던 그림인 거죠. 네. 네. 답은 모르겠고요. 네. 네. 이제 지금은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어요. 네, 요 가운데 정도, 그 노란색 모퉁이 네, 정도에 스타벅스가 네. 들어와 있습니다. 뭔가 하나 들어오긴 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였어요. 도시재생을 그동안 우리가 하면서 개념도 혼란스럽고 정책적인 목표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너무 막연한 공동체의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또 도시재생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재생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서 정책 목표만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고민을 좀 해봐요. 그리고 전략 계획에는 전략이 없었던 것 같고요. 활성화 계획에는 활성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거 블랙 코미디 같은 자조적인 얘기였는데 왜 그랬냐? 결국에는 다른 계획이나 정책과 연계가 부족했고 마중물 사업이 끝나자마자 동력을 잃었고 동력을 잃었던 원인은 공동체를 강조했지만 공동체의 활동이 많이 없었고 주민협의체 중심의 활동이 오히려 시민사회 중심의 다양한 시민단체의 창조적인 참여를 많이 제한하는 것을 가지고 왔고 사업기간과 속도가 사업기간은 길어야 되는데 짧았고
사업 음, 속도도 느슨하게 가야 됐는데 너무 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야 했던 정책적인 성과를 달성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 속도가 어떤 부분이냐, 공모 선정의 속도도 있습니다. 아까 음, 말씀드렸던 선정 후 계획이 맞지, 선 계획 후 선정으로 가다 보니 오히려 공공주도로 더 강화되는, 물론 국토부 입장에선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입장이긴 했죠. 기재부한테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치만 오히려 주민주도가 아니라 공공주도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금조차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려고 국토부를 찾아가면 원한대로 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선정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변경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분들이 보는 거고요. 공공성에 너무 치우쳐서 누군가 용역을 낼 때도 수익을 낮추게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그 주민역량 강화 용역을 내는데 인건비를 아예 빼라고 합니다. 책임연구원 이런 거 인건비를 다 빼게 하고 일반 관리비 10%만 이득으로 가져가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사업인데 여기서 이득 보려고 그래요? 라고 용역사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그런 팀들은 안 오게 되죠.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된다라는 거고요. 너무 이상적이다 보니까 마을 수건 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네요. 사실 이런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레토릭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만났던 현실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과제는 이거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시재생 사업은 퍼주기 사업이었다라고 남들이 비난하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 음, 이게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되는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네. 우리 김일영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지방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 뭐 아니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돌아보면서 한마디 좀 첨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해주시면 시간이 고맙겠습니다. 많이 됐으니까 네, 짧게 네,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문 하나하나에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를 꺼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문 하나하나가 결국 그곳에 있는 사람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통찰. 그게 음, 이제 우리가 얘 레토릭이랑 리얼리티의 간극을 메우는 방법인 것 같고, 음, 우리가 스스로 이 통찰이 부족했으면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줄여나갈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장소와 사람을 중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게 곧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지방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수도권은 뭐 지방이랑 다르냐? 달라 보이죠,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도 어, 국계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게 네, 안 돼서 제초법을 썼는데도 뉴타운을 했는데도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빈집미 소규모 정비 사업을 갖다 놔도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신통계획을 하는 데도 있고, 그것도 안 돼서 도심공공 복합 사업을 하는 데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그 솔루션을, 어떤 접근 방법을, 어떤 프로세스를 제안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딸려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것도 좋은 얘기겠지만 그러네요. 실제로 현실에서의 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실효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수단을 강구할 것이냐, 네, 이런 본질적인 가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으나 싫으나 향후 몇 년간 네, 정책의 중심에선 조금 멀어져 있을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도시재생, 지방의 도시재생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그 한승원 센터장님 처음에 부터 이렇게 일관되게 흐르던 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서 추구했던 가치, 그것이 도시재생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랬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중간중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체가 주민이었는데 이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주체는 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했던 실질적인 그 현장 속에 들어간 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이 커서
자라서 나중에 그곳에 더 깨어있는 주민이 되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다 하는 맥을 이렇게 좀 많이 순간순간 짚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사업에만 몰두하다가 실패하고 넘어가고 단절되고 막 이랬던 이야기들을 들었던 걸로 저는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도시재생센터가 존립해야 하는 이유로 어떤 역사, 문화의 가치 이것을 띵크탱크로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지방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좀 우리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오늘 찍은 이 영상을 정책 결정자들이 본다면 좀 더 한 번쯤 더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간 오늘 참여해 주신 한승원 의원님 그리고 김일령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